여야 모두 당내 주도권 경쟁 속에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어서 이른바 검수완박의 무력화 시도라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이전 정권 인사와 관련된 수사도 본격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진단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꼭 한 달이었기 때문에 어제 그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로 좀 의견이 모이긴 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두 분의 평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 한 달? 뭐 실용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캠페인 위주가 아니고 실제 행동 위주의 정책 해결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돼서 뭐 소통 부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제 이제 소통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구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행동으로 본인이 약속했던 부분을 전부 지켜가고 있다. 그래서 기대된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된다. 마침 또 대통령도 새로운 변화, 대통령실도 새로운 변화 10가지를 선정했는데 화면에 좀 올려주시고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다양한 방식의 소통하는 모습하고 또 5.18 기념식에 가셔서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거나 이런 통합 행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이 소통이라든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이제 보이는 행태, 태도에 있어서는 너무 좀 일방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네. 소통 과정에서도 그렇고 향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후속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후속 문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용산 공원 개방 어제부터 임시 개방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부지 오염 문제로 인해서 건강권에 대한 문제가 시민 단체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고 네. 또 이전에 따른 연쇄적인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전혀 지금 알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밝혀서 국민들께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걱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소통 자체 행보는 좀 파격적이고 이례적이지만 내용은 좀 일방적이다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규정하는 헌법 이유는 뭐냐면 네. 그때까지 소신 있는 정책적 행보를 해라. 그리고 평가를 받아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단기적인 여론에 휘둘려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폐단도 있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마치 불통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정책에 대한 성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이 대통령 단임제하고 대의제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본인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특권을 더 늘려가는 행보가 아니고 특권을 줄여가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여론이 좀 다소 따갑더라도 내려놓는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 소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갸우뚱하는 좀 지적이 많은데 이것도 소신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기로 할 텐데 일단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복현 전 검사가 금감원장에 내정이 되면서 뭐 이번 주 내내 검찰 공화국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반박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대통령 발언까지 한번 들어보고 두 분 의견 들어보죠.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네, 아까 윤 대통령 발언 중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어떤 되묻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대통령의 어떤 화법을 지적받기도 했고 또 하나 이제 내용적으로는 인선 문제인데 먼저 화법과 관련해서 뭐 이번 주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 문제 좀 급하게 답변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화법 좀 측면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았기 때문에 좀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도어 스태핑 문제도 네. 그렇고요.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 또 기존의 여의도 문법과 다른 뭐 소통 방식 이 자체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지만 네. 계속 실언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는 말씀 부분도 보면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된 인식이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 놓고 지금 검찰 인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고 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검찰 출신들이 엘리트고 이분들이 능력이 있으니 내가 이 사람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 뭐 인사권자니까 비판을 감내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정당한 논리냐 비판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뭐 우려된다는 시선도 충분히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전 정권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권 교체를 그럼 왜 한 거죠? 그런 논리로 모든 사안을 접근하다 보면 결국에 자기 모순에 빠지실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고 하시는 발언이 아닌데 이런 식의 어떤 어법이나 이런 식의 대응 그 논리가 국정 운영에 아까 말씀하신 일방적인 불통, 일방적인 이 통보식 운영의 한 단적 사례로 보여서 그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화법은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화법과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고 이제 대화자가 그 화법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조금 조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인사 관련돼서는 사실은 민변을 도배했다라는 부분은 좀 보충 설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변과 참여연대 분들이 사실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 형성 부분에 동원이 됐거든요. 근데 그 형성된 정책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인 것 같고 지금 윤 대통령이 그 검찰 출신들을 많이 중용했던 부분은 사실 비서실은 뭐 전 논외라고 봅니다. 비서실 내에 살펴보면 인사개혁관 등은 사실 전문성이 있어요. 그분이 사무국장으로 인사예산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서실 내에서는 인사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검사로 온 거 하나면 지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대통령이 재량껏 하는 거라서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각으로 오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금감원장이겠죠. 나머지 분들이야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여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저는 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규제기관입니다. 금감원이라는 곳이 정책을 형성하는 기관이 아니고 형성된 정책을 밀고 나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폐적인 현상을 찾아내서 시정시키는 데예요.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을 관리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그걸 통해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규제 업무를 했던 사람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역대 보면 형성 업무를 했던 사람이 가가지고 규제에 실패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98년도인가요? 99년도에 탄생한 이후에 기재부 공무원이나 금융위 공무원이 가가지고 다 실패했어요. 10번. 그래서 지난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누구죠? 그 김기식 네. 그분 가서 개혁하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분도 낙마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금감원이 개혁이 필요했던 부분은 전 정권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규제 업무를 했던 분이 가서 한번 규제해봐라라고 한 것을 출신이 검사라고 해서 그 문제 삼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보고 좀 해보시는 게 맞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금감원이라는 곳이 특별 사법 경찰 관리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중복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섣불리 공격하는 것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아직까지 비춰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업무하던 검찰 출신이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또 일부에서는 옳고 그름만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감원이라는 게 사전의 조사 감독을 통해서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고 네. 이제 그것이 사법 기능과 뭐 조화를 이루거나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전적 예방 기능에는 금융질서, 금융위원회와 업무적 협조를 통해서 금융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 역할이거든요. 근데 검사 출신이 사법 영역에서 과거 했던 경험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도가 사전의 조사와 감독을 통해서 금융질서를 정상화하는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그게 단순하게 금감원장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나 주요 권력기관의 핵심부에 전부 검찰 출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임명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국정원 기조실장도 가 있죠. 법무부 장차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요직, 인사를 관리하는 핵심 부서에 전부 검찰 출신이 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금감원이 검찰 출신이 가서 금감원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기능을 확보한 모든 권력기관들이 상호 이 협조를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금감원까지 검찰 출신을 보냈다는 것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은 뭐
단순하게 어떤 여럿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검찰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너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검찰 중심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걸 판단할 때는 이게 이례적이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기조실장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신현수 기조실장 갔단 말이에요. 이례적이지 않죠. 법무부 장차관 이례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헌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디스커버리 문제 인사를 했더니 이거 문제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문제 있게 됐잖아요. 그럼 사전에 이걸 찾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예방 활동을 면밀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고 사후에 예방에서 그 걸러내지 못한 것들을 얼마나 찾아내서 처벌하느냐에 따라서 예방도 되는 거예요. 사전 예방 효과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그 예방, 사후 예방과 사전 예방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면을 살펴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이 인사에 대해서 비판할 시점은 아니다. 결과를 보고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부위원장께서 대통령이 판단에 좀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발언 중에 하나가 검찰 출신 관련해서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필요하면 또 쓰겠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데 또 권성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다 해서 조금 동선이 안 맞긴 하는데 이 같은 기류는 여권 안에서도 이런 좀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검사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제기되는 게 없어요. 금방 말씀하신 건 남용의 위험인데 네. 그 부분은 이제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부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 관련돼서 비서실에 기용된 분들은 네. 전 대통령이 이 뜻을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정치권 인사가 오면은 인사에서 키핑을 못 하니까 네. 그보다 좀 중립적인 검찰 출신을 놓게 되면 인사 관련된 청탁 등을 막을 수 있을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어떤 조치라고 보고 추가적인 부처 인선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땅히 떠오르진 않아요. 하나 있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죠. 그것도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한 거 보면은 거기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해당 분야별로 수사팀을 넣겠다는 것이어서 그것 하나 이외에는 저도 뭐 떠오르는 곳은 없습니다. 네, 아까 부위원장님이 통제는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통제라고 하는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인사 분야요. 네, 그러니까 인사가 지금 사실은 인사기획관이 인사 추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인사기획관이 모든 인사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인사기획관에게 인사 추천을 하는 거죠.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인사기획관이라는 데이키핑하는 사람이 정치권 인사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또 다른 불협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권 인사가 아닌 사람을 앉힌 것도 나름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필요하면 또 쓰겠다는 말씀을 듣고 전 깜짝 놀랐는데요. 전혀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행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목적과 의도 또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여론을 어떻게 수렴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이 발언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 검찰 출신을 뭐 과도하게 중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대표께서 하신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여당 내부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야당이 비판해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우려할 수밖에 없고 정권 초기부터 이렇게 일방적인 검찰 중심의 국정 운영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내부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전혀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는커녕 여당 내부의 목소리도 전혀 듣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소통 행보를 하는 것이 얘기를 듣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고 대통령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의 판단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행보의 어떤 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신다면 검찰 인사 한두 명 더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은 어느 정도 재량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지. 검찰 출신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네. 그렇게 따지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관세청장도 검사 출신이 갔잖아요. 그때도 개혁한다고 갔고 김혜숙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인사수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지적을 해야지 그 인사 대상자가 어느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다.
저는 이런 비판 기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딱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네. 문재인 정부 내내 검찰 출신의 인사가 간 곳은 법무부와 검찰청 그 주변 관련 부처 외에 정부 부처 내에서 지금 말씀한 게 아마 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 내각과 비서실에서 실제 문재인 정부 전체 이 검사 출신이 간 것의 몇 배를 지금 인사를 했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리에 누가 검사가 갔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주요 부처를 다 검사가 가도 되는 것이냐, 그것이 지금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바로 가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여기까지만 문제, 요 아니, 하는 말도 대목은 하나, 이런 문제가 듣겠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민변 출신들이 많이 갔잖아요. 민변을 신뢰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검찰 출신이 간 거를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참여연대가 간 것도 마찬가지로 참여연대 분들이 잘할 거라고 신뢰해서 간 거잖아요. 많이 갔다고 해서 고집을 하셨고 거기다 또 저희는 비판을 했어요. 근데 반성적으로 해서 보니까 가신 분들이 잘 못하더라. 그래서 직업공무원 출신들을 중용했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정반합으로 간다고 봐야지 하나는 절대로 옳고 하나는 절대 그러다. 이거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해봤더니 검찰 출신들도 중용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또 다른 시정책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판적 성과를 이어져야 되는데 이래서 절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비판을 한 비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취임 한 달째를 맞아서 좀 두 분이 묵직한 말씀하셔갖고 제가 좀 시간을 길게 드렸는데 서둘러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디스커버리 얘기하셨거든요. 금감원장 바뀌고 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냐라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도 구속이 됐고 또 다른 한쪽에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선 백운규 전 장관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수사에 대한 어떤 본격화되는 것이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체로만 보면 2,5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뭐 지위고와 관계없이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받아야 되는 사건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이 표적 수사 또 내지는 이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을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매개 수사 또는 정치적 어떤 보복 수사의 매개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초 제기된 게 대통령 선거 당시 올해 2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께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바가 있고 그 직후에 이제 디스커버리 문제에 장하성 실장, 김상조 실장 문제가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네. 구체적 내역과 관계없이 장하성 실장이 장하원 대표와의 그 관계 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했는데 불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실제 이 두 분이 투자를 한 것은 맞지만 여기 똑같이 손실을 받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환매 중단 사태 되기 전에 환매를 해서 뭐 그 손실을 회복했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불법에 같이 가담했다고 볼 만한 여지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디스커버리 사건과 관련해서 장하성, 김상조 전 실장을 언급하면서 이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 자체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보복 수사의 매개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지금 보면 사기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장하원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일단 법원이 보면 일단 혐의는 인정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묵혀졌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늦게나마 진실이 드러난다. 다시 바꿔 말하면 3년 동안의 진실을 발견하지 않았다. 이 고발한 지가 3년이 지났어요. 그다음에 그 디스커버리 펀드라는 것이 신생 펀드예요. 신생 펀드고 원래는 사모펀드가 아니고 공모펀드로 가야 되는 건데 49으로 줄여가지고 사모펀드로 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신생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 기업은행이 이걸 판매를 해줬어요. 네. 이 펀드는 판매를 안 해주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은행에서는 이거를 판매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국책은행은 판매를 해줬단 말이에요. 30%가량.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사람의 직책이 정책실장이에요. 그다음에 같이 펀드에 투자했던 김상조 씨는 공정거래위원장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힘을 써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예요. 수사를 해봐야죠. 근데 수사를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수사를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 블랙리스트 볼까요? 이미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같이 고발이 됐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3년 전에. 근데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주진우 동부 8부장인가 이 사람에 의해서 기소가 됐어요. 2019년도에. 근데 이거는 주진우 씨가 좌천된 뒤에 이거 여태까지 수사가 안 되다가 최근에 네. 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묵혀있던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표적 수사인가요? 저는 이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묵혀있던 사건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경우는 실제 이 인지해서 수사 초기 단계에 범죄 혐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굳이 직접 이 범죄 사실에 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관계 인사라든가 여권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네.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정치 보복 수사라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과거에 수사 단계에서 종료되거나 종결되었던 사건을 다시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캐비넷에서 꺼내는 사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그때 마치 이 정부에서 이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수사 중단 압력을 계속 행사했기 때문에 수사가 캐비넷에 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왜 수사가 안 되던 사건이 지금에 와서 지방선거까지 끝나고 정부 여당이 압승한 선거 이후에 일제히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 당시 수사를 안 했다기보다는 수사의 필요성이나 범죄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더 이상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건을 종결하려고 놔뒀던 사건을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끌고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보태면 네. 자, 좋아요. 디스커버리 그랬다고 봐요.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두 개 같이 고발이 됐는데 그 당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2019년 1월 달 기소가 됐어요. 유죄 판결도 나왔어요. 유죄 판결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수사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안 했냐? 신문 보시면 전 지검장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하지 말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수사다 이런 식으로 그런 기사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미 유죄 판결에 나와서 법리상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 그 여건은 모르겠어요. 네. 뭐 위에서 덮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 만한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된 거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죄 심증이 가는 것들을 수사 안 하면 그거에 오히려 직무유기인 것이죠. 네, 두 분 다 법률이 소속이라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쟁이 뜨거운데 제가 2분을 더 쓰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전담 수사부를 부활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선 국회 입법권 그러니까 이제 검수완박을 좀 무력화한 시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까지 좀 들으면요. 그래서 야당에서 그 검수완박법 그 입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일부 이제 방위사업과 관련된 수사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다듬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전담수사부 출범이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어쨌든 9월 달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두 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 수사를 하든 전담 수사를 하든 고소고발 수사를 하든 이것은 이제 수사의 방법적인 측면이라 여기에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에 관련된 그 수사 대상자들은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권이 나서서 검찰을 타이른다고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 맞지 않는 것이죠. 직접 수사 기능을 이제 복원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이렇다 보니 한동훈 장관이 이를테면 조국 추미애 지우기 나선 것 아니냐, 문재인 정권 지우기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나 장관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법률로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이제 제한이 되고 매우 이제 중요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검찰 조직도 그 법률에 맞추어서 수사권 범위는 축소하고 직접 수사 부분에 대해서만 강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 검찰 조직이나 이 수사 사무 관련돼서 지금 대통령을 개정하려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에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개정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지금 부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의 지금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일반 형사부가 직접 수사 개시권까지 행사하겠다는 건 뭐냐면 검사가 원하면 이제 무조건 수사를 다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직접 수사권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상당히 제한이 됐는데 수사 부서만 늘리면서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특정 목적이 있는 방식의 내용이지 검찰에 대해 지금까지 문제 제기돼서 개정된 부분을 역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게 그거는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그 직접 수사부서 형사부 검사도 직접 수사 인지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늘리겠다는 건데 그 대상은 뭐냐면 경제하고 부패 범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들이 갖게 되는 법령에 의해서 갖게 되는 그 범죄 한에서는 이전에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자기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오히려 이건 합리적이 아닌가요? 그는 그럴 필요성이 이미 그 2대 범죄의 직접 수사 범위를 지정된 형사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불구하고 네. 일반 형사부가 모두 개시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지금
검사가 직접 수사돼야 될 이 범죄 수사 범위 그건 대상을 검찰 볼 때 자체에 맡겨서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지. 정치권에서 당신들 조직 구성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정치권의 올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이 워낙 뜨겁게 쟁점을 좀 깊게 들어가셔서 지금 밖에서 난리 났는데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전국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